정부가 강력한 규제책을 꺼내들면서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습니다. 궁금한 건 올해는 어떨 것이냐, 바로 이거겠죠.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안명숙 부장과 부동산 시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관련 기사 제가 오늘 본 것만 해도 한 10개는 넘을 것 같거든요. 예. 일단 당분간 지금의 안정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 여기에는 별로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13 대책 이후에 워낙 대책이 강력했던 부분도 있고, 또 지금 방금 전에 보도도 보셨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 포함해서 이제 국내 주식시장도 그렇고 경제가 조금 위기다 내지는 사실 그런 위기설들이 솔솔 피어나면서 투자 심리가 급속하게 냉각이 되고 있는 것도 보여지고요. 이제 이러면서 집값이 더 떨어질 거야. 사실은 처음에 대책 나오고 나서는 반등할 거라는 전문가의 그렇죠. 일부 주장도 많았는데 네. 이제는 급속도로 올해는 전반적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우세가 점쳐지고 있어서 뭐 저희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원인들도 있겠지만 네. 특히나 은행권에서 볼 때도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한 부분들도 수요자가 대출할 의향이 있어도 사실은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사기 어려운 부분들도 그렇죠. 아마 큰 집값 하락을 하는 또는 집값에 어떤 잠재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게 집값 떨어졌다 이런 기사가 참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오른 것과 비교하면 아직 멀었다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말씀하신 대로 안정세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네. 이 폭등 이전 수준 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그렇죠. 폭등 이전 수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긴 있을까요? 아마 이제 대체로 못 사셨던 분들이 떨어지면은 집을 사겠다라고 이제 관망하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데이터를 보니까 이제 지난 2018년과 그 전년도 2017년이 많이 올라서 네. 2년간 오른 걸 보니까 서울 아파트 값이 한 33% 정도 오른 걸로 집계가 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그 전년도는 차지하고라도 그 2년 동안 오른 것에 어느 정도까지는 집값이 떨어지는 것들이 상쇄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할 텐데 네. 과거의 어떤 데이터를 본다면 예를 들면 2000년대 초중반에 집값이 많이 올랐을 때가 이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 올랐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 한 167%가 올랐어요. 네. 서울 아파트 값이.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2009년을 넘어서서 2013년까지 떨어졌던 4개년도가 12% 떨어졌거든요. 얼마 안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사실 네. 이제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강한 게 부동산 시장인데 그러고 놓고 본다면 사실은 뭐 올해 지금 조금 떨어지거나 조정되는 것들이 물론 지금보다 조금 더 가속화될 수도 있겠지만 네. 올랐던 것들에 비해서 떨어지는 폭이나 속도는 크지 않을 거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역시 과거에는 오른 만큼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예.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있어 보고 보이네요.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시장이 이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제 전환된 것 아니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는 거죠? 특히나 청약 시장은 네.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도 뭐 워낙 인기 있는 위례 신도시 내에 분양되는 곳들 때문에 많은 네. 분들이 은행권에도 많이 문의가 몰렸습니다만 네. 무주택자한테 더 많은 기회를 주도록 개편을 했고 사실 대출 제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무주택자한테는 큰 규제가 없지만 1주택이나 그렇죠. 더욱이 뭐 2주택으로 가면 아예 대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정책의 취지대로 사실은 시장은 조금 더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다만 그런 대출 제도의 규제가 사실 소득이 없거나 또 상환 능력이 조금 부족한 그렇죠. 상황들은 실수요 측면이라 하더라도 사실 대출을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층에서는 조금 정책의 의도랑은 달리 비싼 자금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은 대체로 청약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집을 사실 수 있도록 조금 더 시간을 벌고 목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정책적인 지원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수요의 거품이 빠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문제는 공급일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서울의 경우에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 의견을 내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공급에 대한 부분은요. 이제 신도시 계획이 지난해 말에도 좀 발표됐습니다만 네. 사실은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죠. 그게 임팩트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여지지 네. 당장 집값을 잡는 데 있어서 공급이 중요하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못 샀던 분들이 올해가 아니고 내년 후년에도
양질의 주택이 공급이 될 거야. 그러면 지금 무리해서 많은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꼭 살 필요가 없어. 그렇죠. 라고 이런 안정감을 주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대체로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거나 물량을 제어하거나 하는 데서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신도시라든지 또는 유휴 토지를 활용해서 안정적으로 많이 공급을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서울 또는 인근의 양질의 어떤 택지에서 공급이 쭉 나올 거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데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이 서울이냐 아니냐 또는 이게 당장 집값을 잡느냐 사실은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이것들을 너무 예단하거나 평가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3기 신도시 말씀하셨으니까 네. 과거 사례 보면 이런 신도시가 투기나 투자, 개발붐 이런 걸로 이어져서 오히려 집값이 뛴 사례를 저희가 본 적이 있잖아요. 네네. 이번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신도시가 지금 이제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계획이 수립이 돼서 보상이 되고 분양해서 짓고 입주하는 시기까지 정말 빨라야 4년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는데 대부분 집값이 오르는 과정에서 신도시가 건설이 된다는 계획이 발표돼도 집값이 바로 잡히지 않았던 경험들을 하고 있고 결국 그것이 입주돼서 충분히 물량들이 많이 공급이 되거나 시장에 영향을 주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결국 그런 거죠. 교통이 개선하기 위해서 지하철 건설하는 과정에서는 더 체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지만 네. 불가피한 선택인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필요하다면 그것들을 인내하고 넘으면서 훨씬 더 그게 교통량을 줄이는 데 효과가 된다면 똑같은 것처럼 아마 주택시장에서도 지금 당장에는 그렇지만 조금 그런 것들이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려면 아마 향후에 조금 더 3, 4년 후 그렇죠. 시점이 되지 시간이 좀 않을까.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리겠습니다. 이 집값이 결국 또 오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드는 근거 중에 하나가 네. 22조 원 토지보상금이거든요. 네.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의 유동자금이 집값에 영향을 어느 정도 주고 있다라는 데는 아마 토지보상금이 조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여지지만 네. 대체로 또 보상금이 풀리면 대출금 갚고 세금 내고 나서 나머지 한 60% 정도가 시장에서 어떤 여유자금으로 풀릴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그분들이 생각을 해도 돈이 될 거다라고 판단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투자를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2조 원이 다 풀리는 건 아니군요. 그렇다고 그게 다 부동산에 들어올 거다라고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